건반으로 연주를 많이 듣다가 이번에 유튜브 실황을 많이 찾아봤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주하시는 걸 들을 때는 항상 되게 이렇게 무겁고 진중한 게 많이 느껴졌어요. 맞아. 그런데 연주하시는 얼굴을 뵈니까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 도토리 잃은 다람쥐라고 팬들이 부르는 그 이유를 제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뭔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이 표정을 이 표정을 컨트롤해서 더욱더 예술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정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월광 연주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그 연주를 힘들게 준비했어요. 월광을 무대에 올리는데 정말 아직도 생생할 만큼 너무 네.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도 다시는 베토벤 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니까 이 최대한 음악에 빠져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런 표정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월광 소나타를 갖다가 너무 잘 치긴 했어요. 너무 잘 치긴 했어요. 그날, 맞아. 그날 월광은 진짜 제 인생에서 손꼽는 연주였어요. 좋다. 스스로도 그러니까 느끼시는구나.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네. 그 말이 떠오르네요. 예전에 제가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 손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어가지고 살짝 떨고 있으면 매니저가 오늘 연주는 대박 나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손이 그냥 아주 평온한 상태면은 그냥 오늘은 평타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루빈슈타인 맞나요? 이게 이제 여러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전해오는 얘기인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매니저님께서 언제나 그러세요. 저한테 동혁 씨는 스트레스 받아야 잘 친다고 오히려. 그러시구나. 약간의 고뇌와 힘듦과 좀 이 쓰라림은 연주에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편하고 뭐 긴장도 하나도 안 되고 긴장도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될 대로 되라. 동영님처럼 정말 일가를 이룬 클래식 음악가 분들은 그 길을 개척하실 때 음악만 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생각, 어떤 철학에 의지하셔서 이렇게 음악 세계를 계속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의식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가짜 개척이에요. 저절로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음악도 더 이렇게 차차 성숙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라고 어떠한 의식을 하는 순간 그거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척을 한다는 게 연습이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연습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음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음악의 배경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퍼스널리 가지고 있는 라이프에 이제 접목이 돼서 어느 정도는 저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음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성숙할지는 그거에는 제가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의식을 배제하고 나를 찾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느껴지는 게 그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이 도라고 이름 칭한 것은 도가 아니요. 이름이라 부르는 것은 이름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 음악적인 구현의 과정 속에서 그런 깨달음의 과정이 있으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너무 쉽게 말씀하셨지만 의식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그래.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수련을 하고 뭐 이렇게 명상을 하고 한다고 맞아요, 하는데 본인만의 뭐 운동이라든지 또는 수련, 어떤 리추얼 그런 의식을 버리고 몰입할 수 있기 위한 비법들이 있나요? 사실 체력도 굉장히 많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확 네. 연주하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제가 좀 언제나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태미너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곡은 독주회에서 한 곡만 넣어야지 두 곡 이상 넣으면 힘들어가지고 그 독주회에서 갑자기 방전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있더라고요. 있죠. 네. 예, 이게 그래도 무대 위인데 정신력으로 해결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신력으로 해결 안 되는 진짜 방전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체력에 좀 굉장히 많이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뭐 뱀탕 빼고는 다 먹어봤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제 팬한테서 이따만한 소포를 받았어요. 보니까 막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진단이 들어있더라고요.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부터 네. 공진단은 연주한 날은 꼭 먹어요. 이제 이렇게 자꾸 연주할 때마다 이렇게 치러야 되는 의식이 늘어가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공진단도 먹고 그리고 운동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고 있기는 한데 운동도 하려고 하고요. 예. 아까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말 완벽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는데도 무대 공포증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시다고. 무대 공포증이 없으면 그렇게 강박적으로 연습 안 했겠죠. 무대 공포증이 없었으면은. 네. 그러면 네. 그런 연습 네. 과정을 통해서 공포증을 좀 이겨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연습을 함으로써 공포증이 있음에도 최대한 실력에 근접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독하다. 근본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진짜 여한이 없이 준비를 하고요. 네. 나는 진짜 몰라. 될 대로 되라. 나는 진짜 할 만큼 했어, 인간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무대 나가기 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체념하고 나가면 돼요. 네.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망쳤어. 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할 만큼 했는데, 뭐, 어떡해.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정도의 준비는 어느 정도의 준비인가요? 말도 안 되게 준비를 해야죠, 진짜. 그러니까 자다가 새벽 네. 3시에, 찬물 붓고 깨어가지고 일어나도 쳐도 잘 칠 정도로. 너무. 네. 저희 업계에도 비슷한 그러니까-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야? 비슷해요. 자다가 누가 새벽에 네. 깨워도 그거 그냥 연주할 수 있어야지 공연할 네. 수 있다고. 저도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준비하면 30%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네. 그래서 300%를 준비하면 90%가 나와요. 그래도 높은 확률로, 그것도 높은 확률로, 언제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300%를 준비하면 90%가 나오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곡을 어찌됐건 이제 자신만의 아티스트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실제로 음악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거의 자신을 되게 많이 투영을 해요. 자신을 보여준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보수적인 사람이면 보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자신이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면 낭만적인 해석이 나오고, 자신이 조금 약간 기괴한 사람이면 기괴한 해석이 나오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선 그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음악도 하나의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냥 동영님께서 음악을 구조로 또 표현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같은 곡을 연주하실 때는 새로운 단면도를 그린다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한 작품은 그냥 구조물이에요. 우선은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공사 탄탄히 하라고? 제시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마지막 development part 이렇게 발전부라고 하나요? 발전부, 전개부, 그다음에 재현부, 도입, 그다음에 전개, 코다, 그다음에 코다. 반복. 이걸 가서 정확하게 딱딱딱 짚어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을 저는 꿈이에요. 그런 음악을 하는 게. 대중음악도 그런 구성이 있습니다. verse 1, verse 2, 브릿지 갔다가 코러스를 가고요. 간주를 갔다가 다시 코러스를 갔다가 클라이맥스를 가고 엔딩.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석이라는 거는
우선 첫째 자기를 투영하고 그건 어떻게 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둘째는 엄청난 그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컴포즈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그런 세 박자가 어우러져야지만 자기만의 유니크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과 과학도 들어있고 역사도 들어있고 건축물과 같은 구조도 그렇죠. 들어있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음악 안에 있는 거죠. 네. 아, 저는 한 뵈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쇼팽의 작품을 계속 음반으로 내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아끼신다라든지 어떤 저는 제가 제일 편하게 연주하고 저의 템페라멘트랑 비슷한 게 낭만주의거든요. 근데 그 낭만주의에서도 사실 쇼팽이라고 하면 그냥 낭만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I can be myself가 될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토벤 같은 걸 연주할 때는 훨씬 더 저를 갖다 조련하는 과정이 더 길고 힘들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인 것 척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나 바하를 칠 때는 어쨌든 이게 저 성향하고는 완전 100% 클릭이 되는 성향은 아니라서 훈련과 조련이 깊이 필요로 하고요. 쇼팽은 그냥 쳐도 되는 컴포저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클래식이 이제 수백 년 전에 작곡된 곡인데 그럼에도 현재 이제 우리들한테 여전히 전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유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타임리스하잖아요. 그리고 음악은 모든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언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평소에 있을 때 제가 듣는 음악의 99%는 가요를 들어요. 저는. 근데 뭐 여러 가지 네. 발라드를 듣는데 너무 들으면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막 어머 헤어졌대 어머 어떡해 어머 죽지도 못한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가슴이 너무 쓰라려 막 이렇긴 한데 그러다가 또 클래식을 듣잖아요. 뭔가 그걸 초월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예. 정말 장담하는데요. 장담컨대 단언컨대 가요 이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헛 브레이킹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클래식도. 예, 그렇습니다. 정말 보장합니다. 다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공부해 주시면 더 금상첨화고요. 좀 처음에 너무 막 어려운 거 막 난해한 곡으로 시작하시지 마시고 누가 들어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우선 시작을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마음의 위안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아직 나오지 않은 수식어가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피아노 신동. 천재란 얘기죠. 이달 초 프랑스의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무려 6개의 상을 휩쓸은 우리나라의 피아노 신동 임동혁 군을 소개합니다. 지난 8일 프랑스의 롱티보 음악 콩쿠르에서 6개의 상을 휩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동, 그러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실력을 계속 인정받고 그러니까요.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커오셨는데 본인도 그 신동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시나요? 재능이 없느냐 있느냐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당연히 재능이 있겠죠. 많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동 천재는
이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생각보다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쏟아붓는 노력을 한 번이라도 아신다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